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산업기사 2020년 기출문제 네 번째 과목의 후반부인 선박 동력장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선미관에 설치되는 리그넘 바이트의 역할이 아닌 것은 보기 1. 축의 부식 방지, 보기 2. 선미부의 수밀, 보기 3. 프로펠러의 추력 전달, 보기 4. 선미관 내면과의 마찰 감소. 우선 리그넘 바이트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리그넘 바이트는 선박에 쓰이는 특수 목재입니다. 기름 성분이 많고 윤활성이 좋아서 수중 베어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선미관에 꽂히게 됩니다. 이런 선미관은 축의 부식을 막아주고 수밀해주고 마찰도 감소해 주는데 이 리그넘 바이트 이 자체로 추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프로펠러의 추력을 전달하는 것은 따로 추력 베어링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이 앞뒤에 존재하긴 합니다. 아무튼 71번 리그넘 바이트의 역할에 프로펠러의 추력 전달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72번 반전 추진기 컨트라 로테이팅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뒤쪽에 위치한 추진기의 직경이 작다. 보기 2. 추진기 후방의 유동이 일반 추진기보다 낮은 각 운동량을 갖는다. 보기 3. 회전의 중심이 동일한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보기 4. 앞쪽에 위치한 추진기의 피치가 후방 추진기 피치보다 크다. 이거는 제가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요. 현재 일단 답안으로 제시된 것은 보기 4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우선 이 컨트라 로테이팅 프로펠러의 반전 추진기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펠러가 보통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프로펠러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프로펠러가. 근데 그 프로펠러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 프로펠러의 유동이 뒷 프로펠러의 그 반류가 뒷 프로펠러에서 다시 평활화가 돼서 추진을 잘 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진 겁니다. 물론 기계적 장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이 문제에서 앞쪽에 위치한 추진기의 피치가 후방보다 피치가 크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그냥 보기를 가지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볼까요? 보기 3번 회전의 중심이 동일한 두 개의 축이 필요하죠. 사실은 축이 하나인 거죠. 거의 하나 일직선인 겁니다. 추진기 후방의 유동이 일반 추진기보다 낮은 각 운동량을 갖는다. 그렇죠.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도 같이 돌게 되는데 그 도는 것을 뒤에 있는 또 다른 반전 추진기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일반 추진기보다 낮은 각 운동량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위치한 추진기의 직경이 조금 작은 것도 맞고요. 이 그림에서는 작은 것이 잘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73번 다음 중 왕복식 압축 점화 기관은 1번 가솔린 기관, 보기 2 가스 터빈 기관, 보기 3 디젤 기관, 보기 4 증기 터빈 기관. 우선 이 문제는 고등학교 공업 문제죠. 압축해서 척화시키는, 압축해서 점화시키는 기관은 보기 3번 디젤 기관 되겠습니다. 74번 상선의 선박 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보기 1 무게나 부피가 가급적 작을 것. 그래야죠. 보기 2번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하기 쉬울 것. 그래야죠. 보기 3번 연료 소비량이 많더라도 고출력을 낼 수 있을 것. 고출력은 좋은데 연료 소비량이 많더라도 좀 문제가 있죠. 보기 4번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검사, 수리가 용이해야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연료 소비량이 적당해야죠. 작거나 적당해야죠. 무조건 고출력만 낼 수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75번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난개에서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은 보기 1 날개 후연의 끝부분, 보기 2 날개와 허브의 연결 부분, 보기 3 날개 최대 두께부의 배면 부분, 보기 4 날개 최대 두께부의 배면 끝부분. 우선 이 문제는 답이 1번으로 최종 정답이 공개됐습니다.
날개 후연의 끝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펠러 물을 가르는 부분이 이제 그 전연, 앞날이 전연이고요. 영어로 리딩 엣지고, 그 뒤에 따라가는 부분이 트레일링 엣지, 뭐 후연이라고 합니다. 물을 가르는 부분에서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인장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엣지에서 압축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장, 여기서는 압축이 발생할 건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는 것을 날개 후연의 끝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출제하는 문제가 이 프로펠러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 조금 모호한데, 끝부분이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최대 인장 능력이 발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조금 보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심심치 않게 보기 오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6번. 내연기관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보기 1. 회전수를 높인다. 그렇죠? 보기 2. 실린더의 직경을 크게 한다. 그렇죠? 보기 3. 플라이 휠을 크게 한다. 보기 4. 과급도를 높여서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인다. 자, 틀린 것은 보기 3번 플라이 휠이죠. 플라이 휠은 이런 내연기관에서 회전력을 평활하게 만들어서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끝에 있는 것이 플라이 휠이고요. 플라이 휠은 내연기관의 출력과 직접 무관합니다. 보기 4번이 약간 혼동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과급도는 터보차저나 슈퍼차저로 불리는 것으로 공기를 빨아들일 때 과잉의 공기를 주입해서 제한된 디젤 엔진에서 배기량의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3번 플라이 휠이 출력 증가와 무관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77번. 선박용 왕복동 내연기관과 비교하여 가스터빈 기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기관의 부품수가 많다. 안 그래요? 네, 틀렸습니다. 보기 2번 기관실 배치가 복잡하다. 안 그래요? 간단합니다. 보기 3번 운전 조작이 용이하고 자동화하기 쉽다. 그런 편입니다. 보기 4번 열 효율이 디젤 및 증기 터빈 기관보다 높다. 이것도 안 그래요. 열 효율은 디젤 기관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디젤 기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고요. 옳은 내용은 보기 3번 가스터빈 기관은 운전 조작이 용이하고 자동화하기 쉽다가 특정이 되겠습니다. 가스터빈 기관은 왕복동 내연기관,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 비해서 기관의 부품 수도 적고 기관실 배치도 단순한 편입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디젤.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열 효율이 40% 가까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써서 그런 선박의 대형 엔진은 모두 다 저속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78번. 연소실 최적이 22,500mm 3승이고 행정 최적이 400cm 3승인 내연기관의 압축비는 약 얼마인가? 이거 좀 문제 트리키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건 트리키한 게 아니고 단위가 트리키하게 나왔어요. 연소실이 2만이고 행정 최적이 400이라서 뭔가 조금 숫자가 작고 큰 게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단위 때문에 그렇죠.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고요. 실린더의 피스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요만큼이 무슨 최적이죠? 행정 최적이죠. 피스톤이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서 행정을 움직이는 최적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무슨 최적이죠? 실제로 점화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연소실 최적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구간을 비교해 놓고 전체 기간 중에 여기 연소실이 얼마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압축비가 되고요. 그래서 연소실 거꾸로네요. 연소실 요만큼이
실제로 얼마큼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압축비가 됩니다. 숫자가 1보다 커요. 반대로 말씀드릴 뻔했네요. 그래서 연소실의 분모에 있고 분자의 연소실과 행정실 최적이 포함된 거. 이 부분이 22,500이고 이 부분이 400인데 400cm 삼승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삼승으로 환산을 하려고 그러면 1cm는 10mm잖아요. 그러니까 10mm이고 3승이니까 10이 3개, 공이 3개죠. 그래서 400 곱하기 1000 해서 22,500 더하기 400을 22,500으로 나누는데 4 곱하기 1000을 곱해서 실제로 이 압축기간의 압축비는 18.8이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1보다 크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9번. 내연기관의 성능 곡선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보기 1. 열효율, 보기 2. 연소 소비율, 보기 3. 발생 마력, 보기 4. 윤활유 소비율. 한 번도 내연기관 성능 곡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보기 4번이 아닌 것 같죠. 성능과 크게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윤활유 소비율은 정답은 보기 4번이고요. 여러분들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내연기관의 성능 곡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RPM이 변함에 따라서 마력, PS가 되기도 하고 HP가 되기도 하고 마력이 이렇게 변하고 연소, 연료 소비율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곡선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은 다 내연기관의 성능에 직접 관련된 것이고, 보기 4번 윤활유 소비율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주기관의 동력을 선체에 최종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보기 1. 크랭크축, 보기 2. 중간축, 보기 3. 프로펠러, 보기 4. 추력 베어링. 크랭크축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중간축도 뭔가 아닌 것 같고 보기 3 프로펠러와 보기 4 추력 베어링이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은 추력 베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여기 메인 엔진 그림이네요. 메인 엔진 안에 이제 크랭크축이 막 있고요. 크랭크축의 힘이 추력이 여기 중간 축구로 연결돼서 최종 여기 추력 베어링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관의 동력이 선체에 연결되는 것은 추력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펠러는 그 다음이 있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 주기관의 동력을 선체에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보기 4번 추력 베어링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조선산업기사 필기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